중국이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시켰는데요. 그동안 디플레 수치를 막기 위해 고관세를 부과해온 미국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참 민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위안화가 대폭 절하됨에 따라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1,390원대로 튀어오르는 등 긴박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과연 마의 1,400원 선마저 넘어서게 될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외환 시장이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는데요. 증시와 함께 국제 외환 시장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경제 문제에 앞서서 예. 일찍 찾아온 폭염, 아마 시청자 여러분 경제보다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예. 이렇게 일찍 찾아온 폭염 때문에 건강들 조심하실 것을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자는데 예. 의외로 이렇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예. 조심하다 밤잠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설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증시 모습에 있어서는 어제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균형적 시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작년에 그 10월달, 8월달에도 기억되죠. 예. 우리가 중국의 CATL보다도 한계 2차 전지가 괜찮다. 예. 그렇지만 작년 8월달에 엔비디아가 그 에코비로 갑자기 종목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100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향후에 그 2차 전지 관계없이 좀 한번 차익 신호해달라 이런 모습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는 균형적 시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어제 방송을 했었는데요. 오늘 물론 이제 내일 3마리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별 종목 옵션 해서 3마리의 만연을 앞두고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좀 확대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당일 그 최저치 대비하면 한 10% 정도 이렇게 $10 정도 이렇게 변동폭을 보이는데요. 사실 그 증시 입장에서는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재료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재료가 있는 증시보다도 지금 외환 시장이 긴박하게 움직인다. 특히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90원 돌파했습니다. 아마 오늘은 외환 시장에 더 관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그 외환 시장이 움직이는 데에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은 증시에서 외환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로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각국들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차별화, 소위 디커플링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ECB가 6월에서 금리를 내렸죠. 유로랜드국의 하나인 스위스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물론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4일 날 사실 순회계 조기 총선이 앞두기 때문에 정책 일정상 원래는 2% 달성했으면 이번에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책 일정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7월 4일 이후로 넘겨지는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린데요. 실질적으로 영란은행도 금리를 내렸다. 왜냐? 10년물 영국의 국채는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유로랜드 국가의 ECB가 그다음에 스위스 국가 이런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달러 강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달러 인덱스가 한 106선에 바짝 다가서는 105점 후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개월 만에 최고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김재현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105대 후반대입니다.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더 문제는 N달러 환율 문제입니다. 오늘 N달러 환율이 159엔을 바깥 다졌습니다. 158.89엔에서 우리가 엔화 사십시오 마십사, 엔화 사십 마십사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국내 증권사들이 다시 한번 또 엔화에 물타기 해라 하는 이론적 시각에 사실 엔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중을 기울이실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오늘 가장 주목받았던 게 시청자 여러분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미국의 장내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105점 후반대 가고 엔달러 환율이 159엔대 가고 이런 모습에서 보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뭐 영내 시장에서 오늘 개장할 때 1,390원은 넘어설 거 이렇게 보이고요. 조만간 1,400원이 넘어서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이 해서 외환 시장이 가장 긴박하게 움직일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환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긴박하게 움직이냐? 저희가 이 표현을 쓴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Great Divergence, 대발산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자주 짚어주셨었죠. 네네. 미국과 다른 국가 간에 이런 금리 대발산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인터컨트리, 인터네이션, 인터마켓의 자금 흐름을 때는 이 금리 차이한 캐리 자금의 성격이 강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특히 외환 시장에서는 이거 캐리 자금에 의해서 환율의 움직임이 결정되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게 오늘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예. Rate Divergence라는 표현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Rate Divergence는 언제적 얘기냐 하면 1990년대 중반 때입니다. 이때 연준이 금리를 1994년 3.5%에서 이녀유는 1996년에 6% 올렸습니다. 예. 같은 견해 분다스방크. 이 분다스방크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모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1994년에 유로랜드가 출범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맹주국이 사실 독일이고 유로의 독일이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지금의 ECB 역할 비슷하게 했던 게 분다스방크입니다. 독일의 중앙은행. 그때는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타국가의 금리 차가 벌어진다. Great Divergence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근데 최근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에 오늘 스위스 중앙은행이 그 금리를 내린 거를 계기로 해서 2024년에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Great Divergence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6월 FMC에 해서 보면 중립금리가 4.6에서 5.1로 올렸죠. 근데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스위스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리고 예. 영국도 사실상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4년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초입이죠. 그래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다시 나온다 하는 이런 시각에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 시장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 NDF 시장에서 1,390원 이상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159엔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갈수록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제 환투기 세력들도 이런 타이밍을 놓칠 리가 없죠. 최근 들어 엔화뿐만 아니라 유로화 약세까지 베팅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투기 세력 중에 예. 가장 민감하고 경제 지식이 많고 하는 게 증시의 투기 세력보다는 외환 시장 투기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증시도 다른 국가의 영향을 받지만 주가는 자국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환율적인 측면은 다른 국가와의 교환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환투기 세력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가장 많고 이러한 그 국제적인 움직임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낮다 보니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하면 유로화에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엔화에 베팅한다는 얘기는 환투기 세력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이렇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제 환투기 세력들의 가장 상징적인 조직소리죠. 사실상 1990년대에 영계 파운더를 공격해서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타이거 펀드, 퀀텀 펀드 같은 이러한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이 펀드에 어떻게 보면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게 그때 실체가 드러났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조지 소로스는 유로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약세를 베팅을 하는 경고를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크게 보면 3차례 정도가 있었는데요. 예. 자, 국제 환투기 세력들은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때 유로 약세에 베팅했죠. 실패했습니다. 2016년 이때 언제입니까? 브렉시트가 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 그다음에 유로 약세가 된다. 유로 약세에 베팅했죠.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만 했느냐? 시청자 여러분, 2022년 10월 달입니다. 캐러티 재분기에 베팅했는데요. 그때 뭐냐? 2022년 10월 16일 날 유로 환율이 1유로당 0.998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로화 출범 이후에 사실 1999년 출범 이후에 유로화가 등가 수준을 떨어진 것이 처음이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도 환투기 세력들이 1달러 1유로를 겨냥해서 이걸 무너뜨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유로화도 김천 PD께서 보시겠습니다는 1유로당 1.07달러 선까지 거의 등가 수준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죠? 예, 이거는 그렇죠. 1달러 1유로 수준입니다. 1유로 1달러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건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베팅하는 시각이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구성 항목의 유로화가 57%,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 덴마크 크로네, 스웨덴 뭐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약
75% 차지하거든요. 유로가 금리가 내리니까 유로가 통화들이 약세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Great Divergence, 대발산이 더 심해질 경우에 과거에는 신흥국이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1990년대 중반에 Great Divergence 얘기를 이렇게 30년도 되돌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신흥국 사정이 경우에 따라서 그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1990년대 Great Divergence가 나왔을 때 중남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에게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994년에 멕시코의 필두에서 제가 이때 이제 멕시코 중앙은행에 좀 있었습니다. 김의중 회장이 오리온 전기를 좀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좀 이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좀 저한테 제가 지금 대우경정실에 이때 멕시코 중앙은행에서 좀 외채 얘기를 연구했던 때인데요. 이때 중남미 외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연결돼서 아시아 통화 위기가 1996년서부터 시발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때는 뭐냐? IMF가 견실했습니다. 우리 외환위기 IMF가 구제금리에서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상황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이 어떠냐 하면 2024년에 지금의 신흥국 사계를 자막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국 금리위기 때 제로금리 때문에 돈이 필요하든 말든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이게 대부분 만기가 10년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2022년서부터 돌아가기 시작해서 2025년까지 매년 4천억 달러씩 돌아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버렸습니다. 금리가 올라버렸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랐죠? 지금 미국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지금은 금리위기 당시에 제로금리가 됐고 지금은 미국 금리가 5.25에서 5.5% 가니까 저게 대부분 다 변동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만기는 들어와 금리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 원리금 상환 부담 터지는 거죠. 신흥국들이. 터키 터졌죠. 스리랑카 터졌죠. 파키스탄 터졌죠. 이렇게 터지는데 자 IMF 상황은 어떠냐? 아시겠습니다. IMF도 지금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체적으로 IMF 채권을 발휘할 이렇게 고려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신흥국은 뭐냐? 이번에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나올 경우에는 신흥국 사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1990년대 중반보다 더 어렵다. 이게 지금의 외환시장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의 모습이다. 오늘 증시가 뭐 재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외환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중국이 역외 시장이긴 합니다만 위안화 가치를 대폭 평가절하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깜짝 놀랐던 것이 역외 시장이 한 위안화 가치가 1달러당 7.28 이후까지 1달러당 7.30 상징선인데요. 거기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달러 가치 대비해서 위안화 가치가 절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좀 역내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역외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역내 시장이 어제 마감된 지수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중국의 내부적인 미해결 과제를 위해서 디플레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섬유 노동 집약적 디플레 수출, 덤핑 수출이죠. 미국에서 중저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던 배경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냐 2차 디플레 수출하는데 첨단 반도체를 덤핑 수출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경제 안보 패권 다툼에서는 미국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냐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실 고관세를 때려서 대응했던 겁니다. 근데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고관세는 가격 할증 정책이다. 이거 100% 때리는 거다. 그러니까 가격 할증이다. 이때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면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무력화되는 구조다.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언제 중국이 미국의 고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위안화 절하 조치를 나올까? 이 문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나오면 환율 전쟁 시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여기에 시장이 하지만 1달러에 7.30 상징성 있는 1달러에 7.30 선에 바짝 다가서는 대폭 평가절함에 따라서 국제시장에서도 지금 뭐냐
가뜩이나 유로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위안화 가치마저 물론 달러 인덱스 구성통은 아니지만 미국과 경제 패권으로는 아주 맞상대하는 국가에서 여기도 통화 약세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달러 강세가 더 되는 거죠.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미국도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지금 국제위안 시장에서 돌아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타이밍이 좋았다. 그러니까 미국 측이 아니라 중국 자국 입장으로서 타이밍이 좋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시각은 왜 나오는 거죠? 네. 어제 사실 미국에서는 쌍둥이 적자 관련된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아마 자막에 이제 바로 비춰드릴 겁니다. 어제 중국의 위안화 절하 타이밍이 좋았다는 것은 어제 1분기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왔습니다. 2,376억 달러. 전분기 대비 작년 4분기 대비해서 7.2% 증가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BO가 미 일상국이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 1조 9천억 달러에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4개월 전에 2월 전망 대비 27%가 급증할 것이다. 그럼 쌍둥이 적자죠. 예. 그게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이 쌍둥이 적자 문제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아킬레스건처럼 생각했던 대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피치가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이런 걸 들어서 국가의 디폴트 사항 해서 피치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신용등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는 자막이 이제 안 들어가네요. 예. 작년 11월 달에 무디스가 국가 신용등급 전망 부분을 전반을 강등시켰습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뭐냐?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더 늘어나죠. 어제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예.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대폭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 미국은 의도치 않게 달러가 강세되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돼, 자, 쌍둥이 적자 일어나면 달러가 강세되면 미국의 수출이 안 되죠. 그러면 무역 적자, 경상수지 더 늘어나죠. 예. 그러면 1980년대 유효했던 트윈 데피시트 시어리, 쌍둥이 적자 이래서 보면 정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 재정 적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럼 미국의 부도상.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이 보유국채 매각과 함께 디폴트를 우려하게 되는 거죠. 미국으로부터는 당연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예. 그런 것이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이 만약에 중국과 이 미국의 마찰 그리고 갈등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혹시 이게 환율 전쟁으로까지 발발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바이든 정부 들어서 예. 우리는 평균 관세만 때립니다. 그런데 고관세를 때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렇죠. 얘기했던 고관세, 100% 보복 관세도 여기서 때리는 움직이거든요. 왜 그럴까? 그만큼 쌍둥이 적자가 이렇게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가장 아킬레스건에 해당될 만큼 대선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고 이걸 파고드는 게 뭐냐? 트럼프 지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관세를 중국에 계속해서 때리는데요. 자, 고관세 때릴 때는 어떠냐? 쌍둥이 적자 줄일 수가 있죠. 보복관세 때리면 관세 수입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관세 수입이 증가하면 재정 적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과관계 여기게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 들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고관세를 때린 거다. 예. 근데 이번에 중국이 대폭적으로 위안화 평가절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무력화되죠. 그래서 뭐냐? 고관세를 할 때 위안화 방지책을 병행해야 된다. 이런 쪽에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실제로 보면 중국과 무역 협상 단에서 보면 위안화 평가절을 방지하는 것을 협상으로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제 위안화가 대폭 평가절에 나오다 보니까 자, 중국이 고관세 부과에 대해서 미국의 고관세를 무력화시켜? 미국의 국채 매각해? 그러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절해? 그러면 여기서 맞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평가절상과 달리 평가절에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데서 신환율 전쟁, 신환율 전쟁 이런 얘기가 어제 중국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위안화가 대폭적으로 평가절에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각들이 나온다. 그러면 1990년대에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사항과 함께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뭐냐? 이론이라는 것은 실증적 사례에서 맥을 맞으면 그런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래서 보니까 오늘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 바짝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과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0.60 정도 높아졌습니다. 어제 위안화가 약세하니까 원달러는 1,38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NDF 시장 1,390원 넘어섰습니다. 예. 오늘 초반에 1,390원이 넘어설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1,400원이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내 상황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대발산이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환율 전쟁까지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국내 이 증시 그리고 경제의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긴박하는 것을 이렇게 시청자한테 이렇게 신속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김종호 사장께서는 3, 4년서부터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기자들이 현재 가서 이런 분위기를 하는 건데요. 예. 사실상 이것을 빨리 전해줘야 되는 게 우리 정책 당국자,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우리 내부 문제에서 기득권 싸움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긴박하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90원대, 1,400원 가는데 자, 국내 문제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환율 문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다. 환율 문제 가지고 예. 지금 요즘 이상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대통령실에서 관여합니까? 성낸 대통령실장이 훌륭하긴 하지만 스텝진으로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총선 이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소외계층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왜 나섭니까? 해외에서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사실상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예. 한은과 금통위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왜 정치권에서 대통령실 관여하고 정치인들이 관여하면 어떠냐? 중앙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이게 중립성이 훼손합니다. 그러면 최후의 보루 역할하는 중앙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면 뭐냐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창용 총재께서도 너무 매파기 전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소상공인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페드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여건에 맞게끔 좀 통화 정책을 강구해달라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외적으로 좀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돌파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한국에서 보면 기득권 싸움이나 할 문제냐. 금리 나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왜 국민의힘이 이거 나서느냐. 많은 시청자를 대목할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보면 자 김종호 사장님께서 왜 미국 증시를 저리집니까? 미국의 주가는 한국 경제하고 관계없이 미국 주가가 오르면 한국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한국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가 지금 그렇다. 신문사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정치권들이든가 정책 당국자들은 왜 기득권 싸움에 이렇게 하지 않을 생각까지 건드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 상황이 대외적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오늘 아침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그 문제를 시청자분한테 마지막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